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21세기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불평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왜 커졌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불평등의 특징은 무엇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이 또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21세기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로봇을 이용한 제조업 생산품이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이죠. 얼마 전 우주 개발을 위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우주 여행을 위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여행에 2억 원이 비용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정말 수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든 아이들이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1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벌 대기업의 창업자 가문은 4대째 세습을 하는 가운데 10살이 안 되었는데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어린이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하러 나가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죽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극단적인 부와 빈곤이 동시에 존재할까요? 아프리카와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의 삶은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빈곤과 불평등이 모두 신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법칙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의 문제일까요? 19세기 말 자연 선택 이론을 제시한 위대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의 불행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 다윈의 말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강연이 끝난 후에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 맨 처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강연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한류의 우월성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라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느낌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경제단체의 초청 강연에서 들은 말입니다. 강연 주제가 왜 불평등이냐? 이런 주제면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한 강연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평등 대신 다른 용어를 쓰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아예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 예산에 관심이 크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입법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엘리트들은 불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기피하거나 심지어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가 소득 불평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에게 불평등은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엘리트와 국민들의 불평등의 생각이 매우 다르죠. 셋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국인들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주가 사라지고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위층 소득 집중은 선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 상위 1%는 소득의 14.7%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46.5%를 차지합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심화된 불평등은 두 개의 극단적인 역설을 보여줍니다.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우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고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 행복감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실패가 바로 첫 번째 한국의 역설입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대부분 소수의 계층에게 집중이 되고 물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불평등의 상처, 불평등의 고통, 불평등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만큼 불평등의 위기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90년대 초에서야 본격적으로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도 역설적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대중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수록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차원과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 심리적 차원입니다. 첫째, 사회학자로서 사회를 살펴볼 때 출산율, 사망률을 가장 중요한 통계로 봅니다. 합계 출산율 0.8명, 0.7명, 심지어는 서울은 0.6명 수준으로 내려가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주도할 청년 세대의 고용, 주거 불안이, 또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젠더 불평등이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산재 사고로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위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재난의 불평등도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입니다. 두 번째, 사회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끈끈하고 또 가족들의 유대가 강한 걸로 알려졌지만 통계 분석에서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하는 비율은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가장 낮은 신뢰, 사회적 고립을 보여주는 사회제표는 저는 한국 사회의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셋째, 불평등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9년에 영국의 사회역학자인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 교수가 쓴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 미국, 스웨덴,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의 불평등과 사회 문제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경제 수준은 스웨덴보다 훨씬 높지만 아동 사망률이나 10대 임신, 문맹률, 감옥 수감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당뇨병, 우울증, 정신질환, 심지어 살인율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산이 개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동력도 떨어뜨리고 사회 활력을 없애고 사회 전체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국 사회 불평등의 또 다른 상처는 바로 과잉 경쟁입니다. 인간의 경쟁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경쟁과 구조적 경쟁입니다. 먼저 자발적 경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거죠. 이거는 어쩌면 우리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경쟁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와 취업 경쟁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적 경쟁도 자세히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는 지나친 보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 몇 점과 등급 하나의 차이로 훗날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서 보수의 차이가 커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서 사교육에 투자하려고 모두가 뛰어들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리플리 기자가 한국에 와서 교육 현장을 보고 한국을 학원을 압력밥솥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한국의 교육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사교육 중심의 과잉 경쟁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잉 경쟁이 궁극적으로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성형수술 열풍, 사치품 열풍, 부동산 투기도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의 경쟁은 소득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었지만 점차 문화적 상징적 경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중산층은 소비 경쟁을 주도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 경쟁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세계에서 성형수술의 건수와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남녀 임금 격차가 크고 젠더 격차가 큰 미국, 중국, 베네수엘라,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결국 외모지상주의라는 것도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불평등과 영향을 받는 사회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경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극단적인 경쟁이 과잉 경쟁 사회를 만들고 그 경쟁은 절대적 기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됩니다. 대학에서도 상대평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동료보다 앞서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나 소진이나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은 경제는 세계 10위의 대국이 됐지만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는 5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고도 성장으로 놀라운 물질 성공을 이루었지만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한국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하고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 순위 제일 높습니다. 그럼 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덴마크, 북유럽 국가의 행복 순위 높은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신뢰의 근간은 관대한 실업 부조를 비롯해서 무료 의료, 교육, 보육 지원이 튼튼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수준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반드시 최고의 행복 수준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 문제가 오늘 강연의 핵심 주제입니다.